앞도 못 보는 장님 주제에 넌 이제 여기서 끝이야. 알겠니? 비웃음을 남긴 채 새엄마의 검은 차는 폭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칠흑 같은 산속 18소녀는 피 흐르는 무릎을 부여잡고 홀로 남겨졌어요. 하지만 희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선글라스 다리의 작은 버튼을 꾹 눌렀어요. 누군가는 완벽한 범죄라 믿었고 누군가는 진실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던 소년이 마침내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밝은 무대 위에서 가장 어두운 비밀이 드러납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사냥감이 사냥꾼이 되어 돌아온 날, 과연 누가 진짜 사냥감이었을까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소중한 공간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마치 검은 천으로 뒤덮인 것처럼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빗줄기가 차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고 와이퍼는 정신없이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희차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빗물이 흘러내리는 유리창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새엄마 문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어요.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폭우와 안개로 인해 상간도로 통제가 예상됩니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희차는 그 방송을 들으며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제가 갑자기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날씨에 집 밖에 나가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더 이상한 건 문제가 휴대폰 내비게이션 대신 오래된 종이지도를 펼쳐들었다는 겁니다. 희차는 그 장면을 선글라스 너머로 슬쩍 보았습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거구나.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희차는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잠깐 시간을 벌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해서 위치 공유 메시지가 밤 11시에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예약해 두었어요. 만약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차가 점점 깊은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끝나고 울퉁불퉁한 흙길이 시작되었어요. 빗물에 젖은 진흙이 타이어 아래에서 질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문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희찬아, 너 아버지한테 전화 안 한 지 얼마나 됐어? 희찬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쯤 된 것 같아요. 문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소리가 좁은 차 안에서 묘하게 크게 울렸어요. 일주일. 아버지가 바쁘긴 하지. 해외 출장도 많고. 근데 있잖아, 희찬아.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희찬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 아버지 말이야. 솔직히 너한테 관심 없어. 알지? 희찬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6년 동안 연습해온 무표정이었습니다. 새엄마 생기고 나서 내가 눈이 안 보이게 됐잖아. 근데 아버지가 뭘 해줬어? 병원 한 번 같이 안 갔잖아. 다 내가 데리고 다녔어. 문제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희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꾹 참았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린 채 가만히 있었죠. 문제가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희찬이 반응하길 원했어요. 화를 내거나 울거나 소리를 지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희찬은 마치 돌부처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야, 듣고 있어?
문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가 핸들을 확 꺾었어요. 차가 갑자기 급정거했습니다. 희찬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안전벨트가 그의 가슴을 세게 죄었고 동시에 그의 무릎이 앞좌석 등받이에 부딪혔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희찬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문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속에서 그녀의 발소리가 질퍽거리며 다가왔어요.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내려. 희찬은 천천히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무릎에서 따뜻한 것이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피었습니다. 문제가 희찬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바위에 내리쳤어요. 화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뒷면을 열어 배터리까지 빼냈습니다. 신호 잡히는 것도 싫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희찬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정도로 치밀한 사람이었구나. 문제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지더니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테일라이트의 붉은 빛이 빗속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곧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희찬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폭우 속 산길, 휴대폰도 없이 다친 무릎으로 서 있는 18살 소년. 누가 봐도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희찬은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주변 소리에 집중했어요. 왼쪽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계곡이 있는 모양이에요. 오른쪽 멀리서는 전봇대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곳이 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아주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희찬은 선글라스 다리 부분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작은 버튼이 만져졌어요. 그는 그것을 3번 눌렀습니다. 잠시 후 귀에 꽂고 있던 작은 이어피스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통화가 연결된 겁니다. 희찬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획어로 전화네요. 절대 경찰 신고 먼저 하면 안 돼요. 이어피스 너머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다. 위치 확인됐어. 버텨. 희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볼 수 없는 동작이었지만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희찬은 그 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요? 희찬은 재빨리 손에 쥐고 있던 흰 지팡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숲 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나중에 누군가 이곳을 발견했을 때 버려진 시각장애인 소년의 흔적이 선명하게 보이도록요. 이것이 희찬의 계획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채 나무 뒤에 숨어서 희찬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드러났어요. 그 눈은 분명히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멀리서 깜빡이는 불빛을, 젖은 흙 위에 찍힌 타이어 자국을요. 하지만 희찬은 다시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반드시 끝낼 거야. 차가운 비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희찬의 몸은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년을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6년 전 희찬이 12살이던 해였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국화 향기와 향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희찬은 검은 상복을 입고 빈소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엄마의 영정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희찬은 그 미소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엄마는 살아 있었어요.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죠. 희찬이 좋아하는 두부를 듬뿍 넣어서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죽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낙상 사고라고 했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고요. 희찬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조심조심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장례식장에는 낯선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중에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아버지를 한쪽으로 데려가 뭔가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희찬의 귀에 조각조각 들려왔어요. 합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장담 못해요. 유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시겠지만 저희 병원도 입장이 있으니까요. 보험 처리하면 금방 정리됩니다. 굳이 길게 갈 필요 있겠습니까? 희찬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른들이 엄마의 죽음을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희찬은 화장실에 가려고 빈소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작은 회의실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차트는 정리됐고, 네, 윗선에서 이미 손 썼습니다. 문제 없어요. 보험금 나오면 바로 연락 줘. 희찬은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재혼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문제라는 여자였어요. 아버지보다 10살 어렸고 웃는 얼굴이 예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희찬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희찬아, 나 문제 이모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 희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새엄마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문제는 처음에 정말 다정했습니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맛있는 간식을 사다주고 숙제도 도와줬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없을 때는 달랐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야근으로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희찬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문제가 다가오더니 갑자기 희찬의 팔목을 세게 잡았습니다.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 것 같았어요. 희찬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제의 얼굴에서 평소의 상냥한 미소가 사라져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희찬아, 말 조심해. 알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희찬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거든요. 문제가 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엌으로 가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희찬의 팔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희찬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시력 검사가 있었습니다. 희찬의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희찬아, 눈이 잘 안 보이니? 희찬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눈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제대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흐리게 하면 무서운 것들이 덜 보일 것 같았거든요. 문제는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선생님 앞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엄마를 잃고 너무 힘들었나 봐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선생님은 문제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새엄마인데 이렇게까지 챙기다니 대단하다는 눈빛이었죠. 희찬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희찬은 눈을 감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연기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선을 흐리고 눈맞춤을 피하고 가끔 물건에 부딪히는 척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습관이 되었습니다. 보지 않는 게 더 편했거든요. 문제의 진짜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버지의 무관심한 표정을 마주하지 않아도 됐어요. 세상이 희미해지면 상처도 덜 아플 것 같았습니다. 희찬은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앱을 설치하고 음성 안내를 배웠습니다. 점자도 조금씩 익혔어요. 흰 지팡이 사용법도 연습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완벽하게요. 그러던 어느 날 희찬은 엄마의 유품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창고에 넣어둔 걸 문제 몰래 꺼낸 거예요. 상자 안에는 엄마의 옷가지와 사진, 그리고 작은 메모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희찬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병동 이름 그리고 이니셜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2018년 5월 7일 3층 병동 최문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찬은 그 메모를 버리지 않았어요. 선글라스 케이스 안쪽에 꼭꼭 숨겨두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집에 오셨습니다. 친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문제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거든요. 어느 날 할머니가 희찬의 방에 들어오셨어요. 할머니는 희찬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찬아, 할머니가 내 곁에 있어. 알지? 희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손이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희찬은 방 안에 혼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는 일부러 눈을 감았어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선글라스를 벗을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자. 준비하자. 증거를 모으자. 12살 소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척하면서 모든 것을 보겠다고요. 들리지 않는 척하면서 모든 것을 듣겠다고요. 그것이 희찬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희찬이 특수학교로 전학을 간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문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아버지 앞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면서요. 여보, 희찬이를 위해서라도 전문 교육을 받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반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찬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어요. 늘 그랬듯이요. 희찬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문제가 자신을 특수학교로 보내려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거든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편해지니까요. 게다가 시각장애인 복지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였겠죠. 하지만 희찬에게도 계산이 있었습니다. 특수학교에 가면 집을 떠나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었어요. 문제의 감시에서 벗어날 시간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전학 첫날, 희찬은 흰 지팡이를 짚고 학교 정문을 지났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낯선 풍경이 보였어요. 점자 블록이 깔린 복도, 손잡이마다 붙어있는 점자 안내판, 그리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며 걸어가는 학생들. 희찬의 가슴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기숙사 방에 들어서자 먼저 와 있던 학생이 인사를 건넸어요. 민규라는 이름의 재활치료 준비생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시력이 약해서 겨우 빛과 그림자 정도만 구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안녕,
나는 민규야. 앞으로 같은 방 쓰게 됐네. 민규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희찬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나는 희찬이야. 잘 부탁해. 처음 며칠은 적응하는 데 온 신경을 썼습니다. 진짜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 연기를 들키지 않아야 했거든요. 희찬은 일부러 동작을 느리게 했어요. 손으로 벽을 더듬고 계단을 오를 때 발끝으로 조심조심 확인하고 사람들이 말을 걸면 고개를 소리 나는 방향으로 살짝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민규는 예리했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민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희찬아, 너 좀 이상해. 희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꼈지만 애써 평온한 척했어요. 뭐가? 너는 너무 정확해. 물컵 집을 때도 한 번에 딱 잡고 걸을 때도 거의 안 부딪히고 나보다 더 잘 다니는 것 같아. 희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냥 오래 연습해서 그래. 사고 난 지 좀 됐거든. 민규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희찬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점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이 점자판을 나눠주고 기초부터 가르쳤어요. 희찬은 이미 혼자서 점자를 배워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일부러 더듬거렸어요. 손가락으로 점을 천천히 짚으며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밤에 혼자 남았을 때는 달랐어요. 희찬은 불을 끄고 손끝에만 집중했습니다. 점자책의 페이지가 빠르게 넘어갔어요. 누구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는 진짜 실력을 숨기며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문제에게서 서류 봉투가 왔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지원금 신청 서류였어요. 희찬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병원 이름과 진단기관, 담당 의사의 서명이 있었어요. 희찬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서류에 찍힌 병원 도장, 바로 엄마가 일하다 돌아가신 그 요양병원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희찬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방학 때 집에 돌아가면 희찬은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일부러 문턱에 걸려 넘어지고 식탁 모서리에 팔꿈치를 부딪혔어요. 문제 앞에서는 완벽한 맹인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희찬은 조금씩 정보를 모았습니다. 문제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의 조각들을 기억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사장. 희찬은 그 단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집안 CCTV의 위치도 파악했어요. 거실에 하나, 현관에 하나. 하지만 복도와 방 안에는 없었습니다. 희찬은 CCTV 사각지대를 지도처럼 머릿속에 그렸어요. 녹음기와 메모, USB를 숨길 장소도 정해뒀습니다. 오래된 운동화 속, 책상 서랍의 이중 바닥, 베개 커버 안쪽. 학교로 돌아온 어느 날 희찬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점자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생님이 예전에 요양병원에서 일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엄마가 근무하던 바로 그 병원에서요. 희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그 병원에서 오래 일하셨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구나. 미안해, 희찬아. 선생님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찬을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희찬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요양병원 이름을 치자 여러 기사가 나왔어요. 대부분은 병원 홍보 기사였지만 한쪽 구석에 오래된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양병원 사망자 유족 모임. 희찬은 떨리는 손으로 게시글을 클릭했습니다. 거기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갑작스러운 죽음, 석연치 않은 설명, 급하게 진행된 합의. 엄마의 경우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희찬은 밤새 게시글을 읽었습니다. 눈이 따가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어느 주말 희찬은 멀리서 문제를 봤습니다. 시내의 큰 호텔 로비였어요. 문제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맞대고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희찬은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나중에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그 사람은 요양병원 이사장 최승필이었습니다. 희찬의 손이 떨렸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희찬은 예전에 들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은퇴한 형사 오정만이 해준 조언이었죠. 증거는 감정이 아니라 흐름이야. 계좌, 기록, 통화내역. 그게 중요해. 희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민규가 물었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늦었네. 그냥 좀 돌아다녔어. 희찬은 짧게 대답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채로요. 어둠 속에서 희찬은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모으자. 그러면 반드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야. 그의 손이 선글라스 다리를 만졌습니다. 작은 버튼이 손끝에 닿았어요. 아직은 누를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반드시 올 거였습니다. 희찬이 오정만을 처음 만난 건 동네 시장 앞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을 지나게 됐습니다. 희찬은 평소처럼 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빠져나가면서요. 그때 누군가 희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 낮고 굵은 목소리였어요. 희찬은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구겨진 점퍼에 허름한 운동화.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희찬은 평소처럼 예의 바르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대답 대신 희찬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연습했지? 희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흰 지팡이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걸음걸이가 너무 자연스러워. 진짜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저렇게 못 걸어. 몸이 기울어지거나 보폭이 일정하지 않거든. 희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6년 동안 완벽하게 연기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단 몇 초 만에 들킨 거였어요. 남자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나는 오정만이야. 예전에 형사였어. 형사. 그 단어에 희찬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오정만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고 시간 있으면 따라와. 희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직감이요. 두 사람은 시장 골목 끝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 앉았습니다. 오정만이 어묵 국물 2그릇을 시켰어요.
희찬은 선글라스를 쓴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정만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 혹시 요양병원 사건 알아? 희찬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묵을 집으려던 젓가락이 허공에서 굳었어요. 그 병원 말이야. 몇 년 전에 내가 파헤치려다 잘린 사건이거든. 오정만의 목소리에는 쓴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정만은 원래 강력반 형사였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의문사가 잇따라 발생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수사가 깊어질수록 위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자천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명예퇴직을 당했죠. 그때 포기했어. 혼자서는 안 되겠더라고. 오정만이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요즘 내 얘기를 들었어. 6년 전에 엄마를 잃은 아이. 시각장애인이 됐다는 아이. 희찬은 침묵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내가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줄 알았어. 근데 아까 걸음걸이를 보니까 오정만이 희찬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 거지? 희찬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쳤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6년 동안 혼자 숨겨온 비밀을 털어놔도 괜찮을까? 오정만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도울게. 대신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 해. 그 한마디가 희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해준 거였어요. 희찬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오정만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희찬의 눈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보이는 눈이었어요. 저 엄마 죽음의 진실을 알고 싶어요. 희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오정만은 희찬에게 합법적인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줬어요. 정보 공개 청구라는 게 있어. 공공기관에 서류를 요청할 수 있지. 병원 인허가 기록이나 감사 결과 같은 거. 민원도 넣을 수 있어. 유족 진술을 확보해 두면 나중에 증거가 돼. 희찬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오정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오정만이 사람들을 소개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산악회 리더 박종수 씨였어요. 6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등산을 좋아해서 산길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죠. 젊은 친구가 대단하네.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두 번째는 드론 동호회 회장 이상철 씨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전자기기에 능숙했어요. 드론으로 항공 촬영을 하는 게 취미였죠. 요즘 드론이면 웬만한 건 다 찍을 수 있어. 필요하면 말해. 세 번째는 응급구조사 출신 최영미 씨였어요. 40대 후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병원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의료 기록 읽는 법 정도는 알려줄 수 있어요. 희찬은 이 사람들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낯선 어른들이 자신을 위해 모여준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오정만이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증거를 모으는 거야. 불법은 안 돼. 촬영도 공개 장소에서만.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정만이 희찬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희찬이 열어보니 안에 선글라스가 들어있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검은 선글라스였습니다. 다리 부분에 버튼이 있어. 한 번 누르면 녹음, 두 번 누르면 위치 전송, 세 번 누르면 긴급 통화 연결이야. 희찬은 선글라스를 손에 들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안에는 작은 기계 장치가 숨어 있었어요. 요즘은 이런 웨어러블 기기가 많아. 합법적인 제품이야. 희찬은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세상이 선글라스 너머로 살짝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정만이 덧붙였어요. 클라이맥스는 무대가 필요해.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믿거든. 희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희찬이 일어서려는데 오정만이 불러 세웠습니다. 희찬아, 한 가지만 기억해. 희찬이 돌아봤어요. 복수는 범죄가 아니라 공개여야 해. 내가 직접 손을 더럽히면 지는 거야. 알겠지? 희찬은 대답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오정만의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희찬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6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희찬은 선글라스 다리를 손가락으로 쓸어봤습니다. 작은 버튼이 만져졌어요. 곧이야. 곧 시작할 거야. 할머니 순애는 며느리의 죽음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차갑게 누워있던 며느리의 얼굴, 멍하니 서 있던 어린 손자, 그리고 너무 빨리 모든 것을 정리하려 했던 아들. 순애는 오랫동안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었을까요? 그렇게 조심성 많던 사람이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아들은 이미 새 여자와 결혼했고 그 여자 앞에서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면 집안이 뒤집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순애는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의 유품이었어요. 아들이 재혼하면서 급하게 치워둔 것들이었죠.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가지와 사진,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수첩은 낡고 때가 타 있었습니다. 순애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며느리의 글씨로 무언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15일 3층 병동 최 50만 2018년 4월 22일 2층 병동 문 30만 2018년 5월 3일 3층 병동 최 70만 순애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숫자들을 살펴봤습니다. 날짜, 병동, 이니셜, 금액. 이게 뭘까요? 순애는 젊었을 때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30년 넘게 좌판을 깔고 물건을 팔았어요. 그래서 숫자에는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현금이 오가는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이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야. 순애의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건 장부예요. 누군가에게 돈이 오갔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순애는 수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비슷한 형식의 기록이 반복됐어요. 날짜와 병동, 이니셜과 금액, 그리고 가끔 짧은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보호자 없음, 연락처 없음, 조용히 처리. 순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순애는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병원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경로당에 있던 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거기. 내 동생 친구 아들이 거기 아버지 모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대. 멀쩡하던 분이. 다른 할아버지도 끼어들었어요. 나도 들었어. 그 병원 이상하다고. 사람이 너무 쉽게 죽는다고. 순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니셜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최문, 박이.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며칠 동안 순애는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손자에게 배운 대로 휴대폰으로 천천히 글자를 쳐가면서요. 요양병원 이름을 검색하자 여러 이름이 나왔어요. 이사장 최승필, 행정실장 문재희, 원무과장 박성호. 순애의 손이 멈췄습니다. 문재희, 그 이름이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잠깐 아들 며느리 이름이 뭐였지. 순애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들의 새아내, 결혼식 청첩장에 적혀있던 이름, 문재.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같은 사람인 건가요? 순애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6년 전 일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죽고 3개월 만에 아들이 재혼했던 일, 새 며느리가 손자를 특수학교로 보냈던 일, 아들이 점점 집을 비우게 됐던 일, 모든 게 계획된 거였을까요? 순애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희찬을 만났습니다. 손자가 주말에 집에 왔을 때 둘만 있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순애는 희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희찬아,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어. 희찬은 선글라스를 쓴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엄마 있잖아. 그 사람 예전에 병원에서 일했니? 희찬의 몸이 살짝 굳었습니다. 순애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이걸 찾았어. 순애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희찬은 천천히 손을 뻗어 수첩을 받았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척하면서 내용을 읽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 엄마 수첩이야. 여기 적힌 것들 뭔지 모르겠는데 무서운 것 같아. 희찬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엄마가 이런 기록을 남겼다는 것. 그리고 이 기록이 엄마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할머니, 이거 저한테 맡겨주세요. 희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는 손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희찬아, 너 혹시 뭘 알고 있니? 희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알 수 있었어요. 손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순애는 수첩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보관할게. 혹시 모르니까. 그날 밤 순애는 수첩을 숨길 곳을 찾았습니다. 거실 장롱은 안 돼요. 새 며느리가 청소한다면서 뒤질 수 있으니까요. 부엌 찬장도 위험했어요. 순애는 오래된 쌀독을 꺼냈습니다. 쌀을 퍼내고 바닥에 비닐을 깔았어요. 그 위에 수첩을 올려놓고 다시 쌀을 부었습니다. 아무도 여기까지는 찾지 못할 거예요.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애가 외출하고 돌아오니 집 안 분위기가 달랐어요. 서랍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고 신발장 안쪽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을 뒤졌어요. 순애는 급히 쌀독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수첩은 그대로였어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글씨였습니다. 희찬이를 부탁해요.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죽기 전에 이 수첩을 남긴 거였어요. 손자를 지켜달라는 마지막 부탁과 함께 순애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지킬게. 반드시. 문제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희찬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했는데 요즘은 묘하게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뭔가를 살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문제였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연락이 없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거든요. 희찬과 둘만 있으려고 하는 것도 신경 쓰였어요. 문제는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바르며 생각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뭔가 움직이고 있어. 다음 날 문제는 희찬의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걱정스럽게 만들어서요. 선생님, 저 희찬이 엄마예요. 요즘 애가 좀 이상해서요. 밤에 잠을 못 자고 혼잣말도 하고 전화기 너머로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래요? 학교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그게요, 집에서만 그래요.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나 해서요. 친구 문제라든지. 문제는 능숙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걱정하는 엄마의 목소리로요. 선생님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좀 더 신경 써서 지켜볼게요. 전화를 끊고 문제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프레임을 씌워 놓으면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희찬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이미지를요. 며칠 후 문제는 더 노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희찬이 밥을 먹고 있는데 문제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희찬아, 너 엄마 기억나? 희찬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친엄마 말이야. 어떤 사람이었어? 희찬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잘 기억 안 나요. 어렸으니까. 문제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 소리가 불쾌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기억 안 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내 엄마 사실 별로 좋은 사람 아니었거든. 희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상한 짓 많이 했대. 돈 문제도 있었고, 문제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마치 사실인 것처럼 태연하게요. 희찬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문제가 희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희찬은 아무 표정 없이 밥만 떠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문제를 더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야, 듣고 있어? 네, 듣고 있어요. 희찬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문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걸까요? 그날 밤 문제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희찬은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사장님, 접니다. 그 애가 요즘 이상해요. 뭘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정리할게요. 정리. 그 단어가 희찬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정리라니. 희찬은 오정만에게 연락했습니다. 선글라스의 버튼을 눌러 통화를 연결했어요. 문제가 움직이고 있어요. 저를 정리한다고 했어요. 오정만의 목소리가 진지하게 들려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조심해.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해. 기회요? 그래.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하지만 그 피해가 진짜 위험이 될 수도 있어. 선을 잘 지켜야 해. 희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문제의 행동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희찬의 가방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하려 했어요. 희찬이 누구를 만나는지 감시했습니다. 희찬은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평소처럼 학교에 가고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채 조용히 지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특별한 물건들을 넣어뒀어요. 학교 출결 서류, 약봉지, 엄마 수첩의 사본. 나중에 실종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발견될 것들이었습니다. 선글라스의 녹음 기능도 항상 켜두었어요. 문제가 하는 말들이 모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오정만이 조언해줬어요. 경찰 신고 타이밍이 중요해. 너무 빨리 하면 안 돼. 가해자가 거짓말을 굳힐 시간을 줘야 해. 희찬은 이해했습니다. 문제가 먼저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그 거짓말이 기록으로 남으면 나중에 증거가 되는 거였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문제가 저녁 식사 후 갑자기 말했어요. 희찬아, 내일 드라이브 갈까? 날씨가 좋을 것 같아서. 희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했을 때 내일은 폭우가 예상됐거든요. 문제도 그걸 알 텐데 왜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는 걸까요? 네, 좋아요. 희찬은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었지만요. 그날 밤 희찬은 오정만에게 연락했어요. 내일이에요. 문제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갈 거예요. 알겠어. 현장팀이 움직일 준비를 할게. 위치 추적 계속 확인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 희찬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비가 쏟아질 겁니다. 희찬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희찬아, 웬일이니? 이 밤에. 희찬은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할머니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내일 위험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해야 할까요? 할머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래, 우리 손자 착하기도 하지.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희찬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 사랑해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희찬이. 전화를 끊고 희찬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예요. 6년을 기다린 순간이 드디어 오는 겁니다. 희찬은 선글라스를 집어들었습니다. 다리 부분의 작은 버튼을 손끝으로 만졌어요. 이 작은 장치가 자신을 지켜줄 겁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밤이었어요. 희찬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일어날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그려졌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희찬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진실을 밝힐 거야. 산속에서 구조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희찬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할머니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문제와 같은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 문제는 희찬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희찬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각장애인 고등학생이 폭우 속 산에서 실종됐다가 12시간 만에 구조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몰랐습니다. 희찬이 일부러 그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요. 문제는 방송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저희 아이가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다행히 무사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희찬은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거짓말이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저 인터뷰가 증거가 될 겁니다. 오정만이 할머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요양병원 확장 기공식이 다음 주 토요일이야. 희찬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행사 안내문과 초청장, 그리고 참석 예정자 명단이 있었어요. 시의원, 구청장, 지역 언론, 후원자들까지. 큰 행사네요. 그래. 최승필 이사장이 이번 기회에 이미지를 확 높이려는 거야. 효도하는 기업인, 지역 봉사자. 그런 식으로. 희찬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게 기회였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진실을 폭로하는 것. 오정만이 말했던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걸 보여주는 것. 거기서 할 거예요. 희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정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장팀도 같은 생각이야. 준비는 거의 끝났어. 며칠 동안 치밀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드론 동호회 회장 상철 씨가 행사장 주변 지형을 미리 촬영해 왔어요. 어디서 드론을 띄우면 좋을지, 어느 각도로 찍어야 하는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공개 행사니까 촬영해도 문제 없어. 합법적이야. 산악회 리더 종수 씨는 행사장 출입구와 비상구 위치를 파악했어요. 혹시 누군가 도망치려 할 때를 대비해서요. 출구는 세 군데야. 다 촬영할 수 있게 사람 배치해 둘게. 응급구조사 출신 영미 씨는 희찬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산에서 다친 무릎이 완전히 낫지 않았거든요. 무리하면 안 돼. 당일에 진통제 먹고 가. 희찬은 고마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도와주다니요. 할머니 순애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로당 인맥을 총동원해서 행사에 참석할 방법을 찾아냈어요. 마침 기공식에 어르신 대표로 참석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순애가 그 자리를 꿰찬 거였습니다. 할머니, 위험할 수도 있어요. 희찬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순애가 손을 저었습니다. 뭐가 위험해? 할머니가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할 줄 알아? 며느리 억울하게 죽은 거 내가 직접 밝혀야지. 순애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희찬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오정만이 기자 한 명을 섭외해 왔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일하는 중년 기자였어요. 탐사 보도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이 기자가 당일에 질문을 던질 거야. 우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자는 희찬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좌 흐름, 사망자 패턴, 장례식장 계약 내용. 오정만이 정리해준 자료들을 건네받았어요.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 기사 터뜨릴 수 있어요. 기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희찬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기공식 이틀 전 희찬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모든 게 계획대로 될까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6년을 준비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무서웠어요. 만약 실패하면 자신뿐 아니라 할머니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도와준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요. 희찬아, 잠이 안 오지? 희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옆에 앉아 우유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도 무서워. 솔직히 순애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할머니는 내 엄마 죽고 나서 6년 동안 후회하면서 살았어. 그때 더 싸워볼걸, 더 알아볼걸, 그런 생각만 했어. 희찬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애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이번엔 후회 안 하려고. 뭐가 됐든 끝까지 해볼 거야. 희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유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저도요, 할머니. 저도 끝까지 할 거예요. 할머니가 희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기공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오정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오늘 밤 누군가랑 통화했어. 내용을 입수했는데 희찬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일이면 끝이야. 그렇게 말했어. 희찬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문제도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였어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내일 행사장에서 뭔가를 하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오정만의 말에 희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래도 갈 거예요. 전화를 끊고 희찬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가 될 거라고 했어요. 기공식을 하기에 완벽한 날씨죠. 희찬은 책상 위에 놓인 선글라스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일 이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손가락으로 선글라스 다리를 쓸어봤습니다. 작은 버튼이 만져졌어요. 녹음, 위치 전송, 긴급 통화. 이 작은 장치가 6년간의 거짓말을 끝낼 열쇠였습니다. 희찬은 선글라스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어요. 엄마, 내일이에요. 드디어 내일이에요. 속으로 중얼거리는 희찬의 눈가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기공식 당일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행사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요양병원 확장 공사 기공식이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마이크와 연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객석에는 수백 개의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시의원, 구청장, 지역방송 카메라, 후원자들, 병원 직원들. 한쪽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할머니 순애가 앉아 있었어요. 순애는 손에 작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의 수첩 원본이 들어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무대 한쪽에서 최승필 이사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싼 양복에 반짝이는 넥타이를 맨 50대 남자였어요.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 문제가 서 있었어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희찬은 행사장 뒤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문제의 얼굴이 보였어요. 저 사람이 곧 무너질 거라는 생각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오정만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현장팀 배치 완료. 드론 대기 중. 기자도 자리 잡았어. 희찬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빈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시의원이 축사를 하고 구청장이 격려의 말을 전했어요. 모두 최승필 이사장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효도하는 기업인,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분. 듣기만 해도 역겨운 말들이었어요. 드디어 최승필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최승필이 손짓을 하자 문제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지난달 산에서 실종됐던 시각장애인 학생을 돌보고 계신 어머니시죠. 오늘 감사패를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가 겸손한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희찬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연기를 보세요. 자기가 버린 아이를 돌봤다고 상까지 받으려 하다니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학생도 직접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객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희찬이 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통로를 걸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요. 사람들은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대 계단 앞에 섰을 때 문제가 내려와 희찬의 팔을 잡았어요. 마치 자상한 엄마처럼요. 하지만 희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 손에서 전해지는 차가운 떨림을요. 무대 위에 오른 희찬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에서 수백 개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희찬은 선글라스 다리의 버튼을 살짝 눌렀어요.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희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문제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객석에서는 따뜻한 박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희찬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전에 여러분께 들려드릴 게 있습니다. 희찬이 주머니에서 작은 스피커를 꺼냈습니다. 오정만이 준비해준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였어요. 버튼을 누르자 녹음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신호 잡히는 것도 싫거든. 내 아버지가 널 포기했다는 거 알지? 내일이면 끝이야. 문제의 목소리였습니다. 산속에서 희찬을 버릴 때 했던 말들이었어요. 행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문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뭐야? 문제가 소리쳤어요. 스태프에게 손짓하며 음향을 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행사장 여기저기서 같은 녹음이 동시에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현장팀이 미리 배치해둔 휴대 스피커들이었습니다. 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게 뭐야? 저 여자가 아이를 버렸다고? 그때 할머니 순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 낡은 수첩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여기 증거가 있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수첩은 내 며느리가 남긴 거예요.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적혀 있어요. 우리 며느리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게 아니에요. 누가 죽인 거라고요? 객석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로를 쳐다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탐사 기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마이크를 들고 최승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사장님, 이 병원에서 지난 5년간 사망한 환자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사망 직후 보험금 지급 내역이 특정 계좌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해명하실 겁니까? 최승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유롭던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드러났어요. 희찬은 천천히 손을 들어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저 보입니다. 행사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희찬에게 쏠렸어요. 6년 동안 안 보이는 척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요. 그리고 오늘 모든 걸 기억합니다. 희찬의 눈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6년간의 어둠을 걷어내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문제가 비명을 질렀어요. 거짓말이야. 다 조작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증거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VIP석에서 누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출구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출구에는 현장팀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주하는 모습까지 모두 촬영됐습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거였어요. 희찬은 무대 위에 서서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희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 봤어요? 제가 해냈어요. 희찬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마치 엄마가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공식 폭로 이후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뉴스마다 요양병원 스캔들이 대서특필됐어요. 시각장애인인 척한 고등학생이 6년 만에 새엄마의 범죄를 폭로하다. 기사 제목들은 자극적이었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희찬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송에 나왔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하고 댓글창은 의견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은 희찬을 응원하는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문제는 경찰에 연행됐다가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였어요.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 나온 문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희찬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예요. 엄마를 잃은 충격으로 망상을 하는 거예요. 화면 속 문제는 완벽한 피해자처럼 보였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지친 얼굴, 떨리는 목소리.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았어요. 희찬은 텔레비전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요.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오정만이 말했어요. 예상했던 거야. 저쪽도 가만히 당하지는 않아. 우리는 증거로 싸워야 해. 희찬 측은 병원 기록, 통화 녹음, 수첩의 내용을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장례식장 계약 내용과 보험금 지급 내역도 함께요. 오정만이 정보 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들이었어요. 하지만 최승필 쪽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법무팀을 통해 압박을 가해왔어요. 희찬의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받으면 아무 말 없이 끊어지는 전화들이었어요. 할머니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순애는 불안해하면서도 굳건했어요. 겁주려는 거야. 무서워하면 지는 거야. 하지만 희찬은 할머니의 손이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에게 이런 스트레스가 얼마나 힘들까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급히 귀국한 아버지는 할머니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아버지의 얼굴은 헬쑥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희찬아. 아버지가 희찬을 불렀습니다. 희찬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6년 동안 자신을 외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 문제가 그런 사람인 줄. 희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올라왔어요. 아버지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희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죽고 3개월 만에 재혼했잖아요. 저한테 한 번이라도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문제가 저한테 뭘 했는지 관심이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희찬은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미안하다, 희찬아. 정말 미안해. 희찬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미안하다는 말이 6년 전에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할머니 순애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내가 똑바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며느리도 지키지 못하고 손자도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을 거예요. 그날 밤 희찬은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어딘가에서는 아버지가 돌아와 준 게 다행이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 복잡한 감정이 희찬을 힘들게 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 한 명이 경찰에 자수한 거예요.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벌어진 일들을 상세하게 진술했어요. 환자들이 죽으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러 늦게 신고했다는 것,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의 사망이 특히 많았다는 것, 최승필 이사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것. 뉴스에서 그 소식이 나왔을 때 희찬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죽은 걸까요? 일부러 죽인 건 아니더라도 살릴 수 있는 걸 내버려 둔 걸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자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가족에게 협박 전화가 왔고 집 앞에 낯선 사람이 서성거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진술을 번복할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정만이 직접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끝에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무서워요. 하지만 이대로는 더 무서워요. 평생 죄책감 안고 살 순 없잖아요. 그녀의 진술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유족들도 모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카페에서 연락하던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됐어요. 할머니 순애가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경로당 사람들도 함께 갔어요.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남편도 그 병원에서 죽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그래요.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그 자리에서 집단 진정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십 명의 유족이 이름을 올렸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제가 할머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문제가 서 있었어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푹 꺼진 눈.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어요. 희찬아, 잠깐 얘기 좀 하자. 희찬은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 말 없어요. 문제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하는 거 다 줄게. 돈이든 뭐든. 이쯤에서 끝내자. 희찬은 문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6년 동안 무서워하고 피해왔던 그 사람을요.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희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엄마 이름을 되찾고 싶어요. 그것뿐이에요. 문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돌아서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희찬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숨을 골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건 기공식 폭로 후 6개월이 지나서였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유족들, 기자들,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보던 시민들까지요. 희찬은 증인석에 앉아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희찬은 6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 새엄마의 학대, 눈을 감기로 결심했던 그날 밤의 기억까지요.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은 왜 6년이나 시각장애인인 척했습니까? 희찬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방청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찬은 눈을 감았다 떴어요. 흔들리지 말자. 끝까지 말해야 해. 문제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가 쌓이면서 태도가 달라졌어요. 결국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아동유기, 아동학대, 그리고 사기 방조죄. 최승필 이사장도 기소됐어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기, 횡령 등 여러 가지 혐의였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진술과 수첩의 기록, 그리고 계좌 추적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죠. 재판은 여러 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희찬은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요.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을 나서는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희찬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냥 허무함 같은 거였습니다. 최승필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는 항소하겠다고 소리쳤지만 이미 여론은 돌아선 뒤였습니다. 엄마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도 시작됐어요. 6년 전 급하게 처리됐던 사건이 다시 열린 거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병원 측의 은폐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했어요. 어느 날 검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병원 측에서 유족에게 사죄하기로 했어요. 희찬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드디어 엄마 이름을 되찾았어요. 할머니 순애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병원 관계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6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제야 좀 편해지겠네. 희찬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학교 문제도 정리해야 했어요. 희찬은 특수학교 친구들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규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요. 둘만 있는 기숙사 방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규야, 나 사실은 앞이 보여. 민규의 표정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었어. 희찬이 놀라서 민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어. 근데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민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화났어? 희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규가 고개를 저었어요. 화 안 나. 내 사정이 있었겠지. 뉴스 보고 다 알았어. 희찬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민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앞으로도 친구하자. 희찬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문제와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희찬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지만 6년 동안의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희찬에게 말했습니다. 희찬아, 아버지가 많이 잘못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건 알아. 근데 기회를 줄 수 있겠니? 희찬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과 그래도 가족이라는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희찬의 대답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었습니다. 유족 모임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시작했어요. 요양병원 감독 강화, 환자 인권 보호법 개정,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마련.
할머니 순애가 앞장서서 서명을 받고 국회에 청원서를 냈습니다.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이 다시는 없어야 해. 그게 내가 할 일이야. 경로당 어르신들도 함께 했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흰 머리 어르신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오정만도 새 출발을 했어요. 그의 과거 좌천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경찰에서 공식 사과를 받았고 다시 수사 자문 역할을 맡게 됐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니까 다르더라. 오정만이 희찬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희찬은 엄마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꽃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선글라스 안 써도 돼요. 희찬이 조용히 말했어요. 6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이제는 똑바로 볼 수 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바람이 희찬의 볼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엄마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어요. 저 잘 살게요. 엄마가 바랐던 것처럼. 희찬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꺼냈어요. 6년 동안 자신을 지켜줬던 그 선글라스를요. 희찬은 선글라스를 엄마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여기 두고 갈게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무덤가를 떠나는 희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희찬은 처음으로 선글라스 없이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내가 숨은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였어. 희찬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을 거야. 희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거야. 멀리서 할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희찬은 미소를 지으며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이 결코 영원히 묻힐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희찬은 6년 동안 눈을 감고 살았지만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때로는 힘든 상황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것도 용기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할머니, 오정만, 유족들이 손을 잡았을 때 비로소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침묵하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고 기록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살며시 눌러주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포근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 포근이 계속 숨을 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남기고 싶은 따뜻한 한마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나날이 언제나 포근하길 인생 포근이 응원합니다.